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2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6월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요.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6월 28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거고요. 코너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민망합니다. 그러나 방송 하면서 준비된 내용이 다 끝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아니면 시간을 좀 남겨서라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신 부분, 그런 질문들을 좀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팟빵, 에피소드에 댓글을 달아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 댓글 너무나 감사하고, 왠지 미쓰리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다 모든 댓글에 좋아요, 그다음에 하트를 눌러드렸는데 어제 에피소드에 이제 올려 놓아주신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에만 하트를 누르고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뭐야 미쓰리 내가 감사하다고 올린 거는 개무시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모든 댓글은 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질문 같은 거, 요 내용은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요거 내용 해드릴게요 라는 의미로 하트와 좋아요를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에피소드에 질문이 많으면 제가 따로 빼놨다가 방송 시간을 좀 늘려서라도 그런 거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8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가스라이팅이 되셨죠. 주식이란 주식이나 인생이나 같은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고 같은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지만 2023년 하반기 증시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저의 목소리의 볼륨을 느끼시면 하반기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하향을 그릴 것이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포르투갈의 포럼에 참석을 하는데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 그러겠느냐? 6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다음에 금리 인상할 거예요? 하반기 금리 인상 2번 할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라이처럼 개정색을 하면서 아니에요. 금리 동결할 거야 이러진 않을 거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포르투갈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뻔히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는 아니다. 그래서 이날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들을 보면서 거봐 똑같은 얘기하지 특별한 얘기 하겠어? 라는 의미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다시 가스라이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0.22% 하락, S&P 500이 0.04% 하락, 나스닥이 0.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된 이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의 약세 때문에 그렇다라고 혼조세 이유를 달아 놓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이야기는 뻔히 알고 있었던 얘기고 그리고 엔비디아, AI에 관련된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5월달 상품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22년 5월 대비 6.1% 감소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국제 유가의 하락입니다. 작년 이맘때 여러분 국제 유가 $100 가고 굉장히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국제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상품 무역 적자가 감소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포르투갈 포럼에서 올해 회의에서 2번 더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제가 이 대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오늘 방송의 앞부분이 아니라 며칠 전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드렸죠. 무능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되게 지금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왜? 책임을 혼자 지기 싫으니까. 예. 금리 인상하는 거 있잖아. 나만 꼭 금리 인상하겠다고 한 거 아니다.
다른 사람들 다 금리 인상 하겠다고 그랬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요. 자, 그리고 연준의 어떤 연속된 금리 인상을 제외하지 않겠다. 그게 주는 의미가 뭐냐? 연달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미쓰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무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제때 숙제를 하지 못해서 밀린 숙제를 하느라고 엄청난 금리 인상을 진행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되돌려 2022년 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출렁거리기 시작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추경호가 하반기에 경제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의 느낌인 거죠. 제가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 이 유동성은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인플레이션을 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금리 동결했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움직였고, 그리고 특히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해서 국제 유가의 수요가 늘어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네. 그럼 한번 25bp 금리 인상 한번 살짝 툭 건드려 볼까? 25bp 금리 인상했습니다. 안 잡혀요. 일시적이었다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쫄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6월 달 이후부터 75bp씩 연달아 금리를 4번을 쭈르륵 인상해버리죠. 그리고는 12월 달에는 좀 괜찮나 해서 50bp로 내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25bp씩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제가 6월 달 가장 자주 드렸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여행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투자자들을 가스라이팅. 어떻게 가스라이팅 하고 있습니까? 잠깐 쉬어가는 거다. 아니, 무슨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여행하다가 다리가 너무 아프고 막 물집이 잡혀서 야야야야 좀 쉬다 가자. 연준의 금리 인상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거였다면 6월 달에 쉬지 않고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금리 인상하기에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경제 지표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6월 달은 잠시 쉬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속 금리 인상 제외하지 않겠다, 즉 쉬어가지 않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6월 달에도 쉬어가지 말았어야지. 근데 6월 달에는 베이지북이라든가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약간 쫄보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쫄아서 금리 인상을 쉬어간다고 했는데,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어떻습니까? 괜찮게 보이는 것처럼 나오고 있잖아요. 약간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는 금리 인상을 쉬지 않고 연달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주는 파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가게 될 겁니다. 미쓰리가 너무 무서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미쓰리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슬프게도 시간이 지나가 보면 제 말이 다 맞더라고요. 아쉽게도. 자, 이날 라가르드 22 총재도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겠다. 자,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요, 금리 인상을 할 만큼 경제가 회복이 된 거야? 라고 해석이 되면 금리 인상이 어떤 경기 회복의 자신감으로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는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7, 8개월 전부터 이미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닙니다. 지금 다른 국가들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미친 듯이 개고생하고 있어요. 터키라는 국가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무려 6.5%씩 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미국만 보지 마시고요. 자, 그랬죠. 미국은 주식이 빠지면 절대로 우리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아서 주식이 빠집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네도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만약에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다른 핑계를 대죠. 중국 경제가 어쩌고, 뭐 유럽 경제가 어쩌고, 아시아가 어쩌고, 남미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자체로도 지금 뭐 금리 인상을 쉬어간다느니 뭐 연속 2번 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미국도 미국 문제지만 미국이 강한 나라라면 오히려 그 아래 미국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제가 굉장히 휘청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주식에서요. 어떤 테마가 형성됐을 때 1등주가 있고 2등주가 있습니다. 1등주가 가강에 먼저 치고 나가죠. 투자자들이 사고 싶지만 가격이 너무 세니까 대안으로 2등주를 삽니다. 그런데 그 테마가 꺾일 때 슬프게도 가장 세게 치고 갔던 1등주가 먼저 꺾이는 게 아니라 2등주가 먼저 꺾입니다. 즉 미국 경제가 좋잖아요. 다른 나라 경제들이 막 좋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 강한 미국은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꺾이지 않습니다만 뭐 중국이라든가 혹은 유럽이라든가 뭐 대한민국을 포함한 신흥국가 이런 국가들은 경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휘청거리고 먼저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경제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여러분 엔비디아 전에 그 AI 관련된 테마가 있기 전에 어떤 테마가 인기를 끌었습니까? 2차 전지였습니다. 제가 2차 전지 때도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아니 제가 예전에 후성이란 종목 매매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미쓰리 약간 장점이자 단점이 너무 빨리 보다 보니까 너무 일찍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목표 수익률만 이렇게 점칠 수 있는 그런 손맛만 보고 그 뒤에 얼마나 갈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미쓰리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아유 있죠. 저는 매매 자신이 없을 때 뭐 가장 자신감 있는 즉 백전백승하는 종목이 있다. 후성이었다. 후성 뭐 이벤트 하는 분들한테 추천했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거의 2차 전지 테마의 초입이었고요. 그 이후에 막 증권가들이 막 2차 전지가 더 좋네, 더 가네, 많이 난리부르스를 쳤죠. 자, 그리고 2차 전지가 빠집니다. 그러자 증권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정받는 거니까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걔네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2차 전지가 힘을 어느 순간 빼더니 갑자기 엔비디아가 움직이기가 시작했지. 인공지능 뭐 AI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힘이 빠지고 있어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7월 초 중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사전 허가 없이 엔비디아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선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엔비디아가 하락했습니다. 물론 뭐 낙폭을 크게 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락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테마가 형성되면은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주식시장에 어떤 랠리가 형성될 때 그 랠리를 주도하는 종목들이 꼭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2011년도였나요? 그때는 차화정이 유명했죠. 차화정이라는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화학, 정유 그런 게 있었고 그때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OCI가 60만 원대 100만 원 간다는 레포트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만 그게 고점이었고요. 대부분 그렇게 어떤 증시가 랠리를 보일 때 그 랠리를 주도하는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랠리를 주도하는 주도주가요.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거의 고점 신호거든요. 제가 2차 전지 다시 뭐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똑같은 얘기 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 저렇게 막 변동성 보인다라는 거는 이제 힘이 빠지는 거다. 근데 그때 전문가들은 2차 전지 더 갈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식이요. 밑에서 개별 종목이 밑에서 막 거의 움직임 없이 거래량 없이 막 움직이다가 나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할 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거래량의 어떤 변동 그리고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길이가 좀 길어진다든가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쭉 무슨 멍석 깔아 놓듯이 쭉 일자형의 모습이 아니라 꿈틀꿈틀거리죠.
그건 올라가겠다라는 신호입니다. 물론 그 신호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신호를 포착한 개인들이 들어가면 세력들이 에라이 그러고 실망 매물을 던져버리고 개인들이 떨궈져 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반대로 어떤 종목이 막 올라가서 위에서 막 계속 올라가요. 그럼 전문가들은 막 더 갑니다 막 이러죠. 그런데 그렇게 위에서 변동성을 많이 보일 때는 그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나 내려갈 거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바로 내려가지 않죠. 내려가는 척하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개인들을 꼬셔서 물량을 던지고 나옵니다. 이게 주식의 기본 원리입니다. 예. 자, 엔비디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어제 방송에 어떤 분이 남기신 질문. 선배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누군지 조금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예, 마이너스 30%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확인하는데 어쩌다 보니 마이너스 40%가 넘어가는 종목들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죠? 아예 증권 계좌를 열지 않습니다. 열지 못하는 거죠. 아, 이러다가 상폐되는 거 아닌가? 어쩔 수 없지. 자포자기 그런 심정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꾸역꾸역 버티다가 몇 년 지나서 갑자기 수익권에 들어가는 종목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장투 속에서 우와, 역시 버티길 잘했네. 위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질문인 거죠. 마이너스가 큰 종목들 중에서 이거는 진짜 갈 녀석인지 이거는 버려야 될 녀석인지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굉장히 이분은 그러니까 미쓰리의 머릿속을 압색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미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쉽게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이 확 와닿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잖아요. 아니,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어, 내릴 수 있어, 뭐 이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질문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자, 저는 차트를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그냥 큰 그림으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인가 그 위에 뭐 상승권인가 그걸 보는 거고요. 저는 그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할 때 그렇게 간절히 좋아하는 보조지표는 아예 열어놓지도 않습니다. 마이너스 40 혹은 마이너스 50 뭐 마이너스 60까지 종목이 내려가면 개인들은 못 견딥니다. 못 견디는 게 아니라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3% 정도 되는 종목은요. 매일매일 들여다봐요. 아이고 요거 3%만 깡총하고 올라가면 수익으로 바뀌는데 요거 3% 하는데 그 3%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리 시장에서요. 은행 금리 적금 이런 금리 시장에서 금리 1%더 준다고 하면은요. 돈 많은 사람들조차 은행에 가서 돈 빼서 이동합니다. 그만큼 1%가 굉장히 소중한 퍼센테이지예요. 그런데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1%, 2%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 쉽게 호락호락 보는 겁니다. 미쓰리가 저는 목표 수익률이 5%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되게 쉬워 보이죠? 얼마나 어렵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개인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3% 정도 갖고 있다.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계좌를 들여다보니까 한 10% 정도 때 빠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물타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물타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건데요. 대부분 개인들이 뭐 합니까? 물타기를 하죠. 아니 실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용맹하게 물타기를 또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물타기한 자리가 바닥이라고 확신을 하고 물타기를 더 할 수 있는지 왜 물타기하면 더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지 되게 속상하죠. 그렇게 어설프게 물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더 빠집니다. 그렇게 낙폭이 커지죠. 30, 40대면 그 다음부터 개인들은 증권 계좌를 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기다리는 게, 버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여유자금을 좀 더 준비해 두셔서 바닥 정도 됐을 때 혹은 바닥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바닥이면 꾸준히 적립식 펀드 매매하듯이 쭉 꾸준히 돈을 조금씩 투자해서 밑에서 단가를 낮춰서 평단을 낮추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손절을 되게 싫어합니다. 예, 손절은요.
손절도 되게 건방진 거 아시죠? 아니,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어치 주식을 들어갔어. 근데 마이너스 3%까지는 버텼는데 헐 마이너스 10%야. 그럼 1,000만 원이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 들어가야지. 그럼 9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들어가요. 10% 수익 나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안 돼요. 990이에요. 그렇게 손절을 하고 그 손절한 평가 금액으로 다른 종목을 사는 건요. 이미 실패입니다. 이미 을이 되는 거예요. 을. 예. 매매를 주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큰 돈을 한꺼번에 주식을 하면 안 되고 그냥 가장 적정한 선에서 그러니까 제 매매 방법을 말씀드리면 한 3천만 원 정도 증권 계좌 놓고 1,000만 원 정도씩 한 3종목 사는데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사놓고 현금 갖고 있다가 빠지네 그러면 그 2천만 원 예비 자금으로 계속 물타기 하면서 평단 낮춰서 매매하는 것이다. 자, 옥석을 가리는 방법을 좀 물어보셨는데 옥석을 가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나중에 빠진 다음에 이게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를 보면 안 되고요. 매수할 때 이거는 과연 나중에 빠져도 올라갈 수 있는 녀석인지 올라갈 수 없는 녀석인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주식은 사면 빠진다고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 해드렸죠. 아니 여러분이 무슨 주식 실력이 있다고 여러분이 매수하는 가격이 그날 당일 최저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일 최저가일지 몰라도 그 다음 날은 최고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잘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빠진 다음에 이게 올라갈 수 있는지 버텨야도 될 종목인지라는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어떤 종목이 빠졌을 때 이 녀석이 갈려석인지 안녕갈석인지 보려면 이건 진짜 제가 아까 이 질문 올려주신 분한테 욕심장이라고 했는데 진짜 주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차트를 보고 어설프게 뭐 이평선을 깼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주식의 주인이 있는지 그리고 이 주인이 악질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진짜 악질 세력들은요 정말 가차 없습니다. 예,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약간 어느 정도 착한 녀석들이 있으면 착한 녀석들의 세력이면요 또 굉장히 또 무난하게 갑니다. 무난하게 가는 대신에 수익은 크게 주진 않아요. 자,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 저는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가 창을 보고 매매한다고 했죠. 현재가 창을 보면서 매매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종목이 있는데 어떤 바보 같은 개인이 세력들이 매도 호가에 뭐 100주, 200주, 300주 이렇게 조금씩 깔아놓고 간 보고 있는데 어떤 똥멍청이 개인이 나 매도할 거야 그러고 한 2만 주 매도 주면 턱 보이는 호가에다가 올려놓으면 그 종목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죠? 그럼 제가 만약에 세력이면 현재가창 보고 있으면 저 어떤 못난이가 저거 바보처럼 저 호가에다가 저렇게 큰 수량을 갖다 매도 주면 걸어놨네. 나 제 손해보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매도 주문을 그러니까 가격을 빼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벤트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주문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리 주문 내는 거는요. 이 종목 오늘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 이 종목이 나중에 손실 났을 때 버틸 수 있느냐 상장 폐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는 거는 일단 그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 같은 거를 보셔야죠. 뭐 깊게 볼 필요 없어요. 이 회사가 최소한 망하진 않을 회사인가 보다. 뭐 물론 뭐 좋은 회사도 갑자기 횡령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변화무쌍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일단 막 동전주 같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종목을 보셔야 되고 그 보시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하셔야죠. 저는 매매를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주식을 고르는 그런 공부를 또 따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종목을 매수하면서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느냐 내려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나중에 회복 가능한 종목인지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밖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빠진 다음에 이거 존버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그냥 기다려 말어 이렇게 나중에 하지 마시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주식을 고르실 때 이거는 그리고 주식을 골라서 매수했는데 그 다음에
그 매수한 다음에 주식이 빠졌을 때 그 빠지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아, 이 녀석은 주식이 빠지면 좀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손절보다는 오히려 짧은 기간 동안 물타기 같은 걸 잘해서 빠져나오는 게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매매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몰빵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물타기 할 수 있는 총알을 남겨놓는다. 뭐 그겁니다. 그 기본만 갖고 있으면 저는 어떤 종목, 모든 종목, 그게 동종주일지라도 상장 폐지 예정인 뭐 어떤 정리매매일지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이 빠져도 종목이 마이너스가 돼도 걱정하지 마셔라. 미쓰리가 회복시켜 드린다라고 자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것들은 또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